장기 채권 금리가 단기 채권 금리보다 높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상식적인. 그러면 어떤 경우에 일반적으로 가장 위험하냐? 인플레이션입니다. 중앙은행이 금리를 내리지 않은 상태에서는 단기 채권 금리는 잘 안 떨어집니다. 장기 채권 금리는 이렇게 막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장단기 금리 차가 줄어들겠죠. 심지어는 이제 역전이 됩니다.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이 너무 긴축적이다 하는 신호입니다. 경기 침체가 더 빨리 올 수도 있겠죠. 유동성 공급하는 것과 기준금리 결정하는 것은 어떤 또 관계가 있을까요? 우리가 보통 중앙은행의 기준금리라는 것은 한국은행, 우리나라 대한민국 중앙은행의 정책금리를 일컫는 명칭입니다. 미국은 연방기금리, 목표치 뭐 이렇게 표현하고 나라별로 약간의 이제 이름이 다르긴 한데 어떤 나라든지 중앙은행의 정책금리를 기준금리라고 이제 표현을 하자면은 보통 중앙은행의 기준금리라는 것은 초단기 금리를 이렇게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일주일짜리 금리를 0.75%가 되도록 이제 민간들끼리 은행들끼리 서로 돈을 빌리고 빌려주고 할 때 적용되는 일주일짜리 금리가 연율로 0.75% 거래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하겠다. 목표를 그렇게 정하는 겁니다. 원래 1%였는데 0.25포인트 내려서 0.75%가 되도록 금리를 인하했다라고 한다면은 이것도 이제 수익률이 낮아졌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돈을 풀어야 되겠죠. 그만큼 돈을 푸는 겁니다. 그러면은 채권이 귀해지고 현찰은 많아지면은 채권의 가격은 오르고 채권의 수익률이 떨어지듯이 똑같이 일주일짜리라고 하더라도 돈이 풍부해지면은 금리가 낮아지겠죠. 양하고 이제 그렇게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금리를 내렸다 하는 것은 비록 이제 일주일짜리라고 하더라도 똑같은 이제 원리가 적용되는데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하할 때는 여러 가지 이제 목적이 있는데 그 중에 사람들이 예금을 하기보다는 좀 소비를 하도록 유도를 하고 예금해봐야 이제 이자로 벌 수 있는 게 별 것 없으니까 돈을 좀 쓰십시오라고 유도하는 것일 수도 있고 돈값이 싸졌으니까 빌려서 차도 좀 사고 집도 사고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제 투자를 좀 해라 빌려서라도 이제 은행 이자가 별 것 없으니까 투자해서 설비를 늘린다든가 하는 게 돈을 더 벌 수 있다. 뭐 이렇게 이제 유도하기 위해서 금리를 내리는 건데 우리가 이제 돈을 빌리고 예금할 때 일주일짜리 금리로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업들 같은 경우는 뭐 3년짜리 회사채, 5년짜리 회사채를 발행하기도 하고 뭐 길게는 10년짜리일 수도 있고 우리 같은 경우는 뭐 1년짜리 예금을 들기도 하고 아니면 6개월 단위로 이제 변동금리로 돈을 빌리기도 하고 3개월 단위로도 하긴 하는데 아니면 고정금리로 30년 만기 모기지 금리를 빌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일주일짜리로 거래를 하는 건 아닌데 중앙은행은 이제 아주 단기 금리를 그렇게 올리고 내리고 함으로써 민간에서 적용되는 중장기 금리도 따라오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는 겁니다. 비유를 하자면은 아주 긴 채찍이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채찍 손잡이를 잡은 게 이제 중앙은행이고 채찍 끝에 이제 바로 달려 있는 끈이 단기 시장 금리입니다. 중앙은행은 하루짜리, 7일짜리, 3개월짜리 이런 아주 단기의 금리에 대해서는 직접 가격을 조작합니다. 근데 자유시장 경제에서 기본적으로 정부가 모든 가격을 이렇게 조작을 하면 안 되겠죠. 자원 배분이 왜곡될 수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모든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민간 거래가 사고 팔고 하면서 가격이 형성되도록 유도를 하는데 중앙은행은 금리를 조정하고 통화량도 조절하고 하지만은 아주 단기에 대해서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나머지는 민간이 알아서 이제 자율적으로 형성하되 중앙은행이 어떤 이제 벤치마크를 제공하는 거죠. 그래서 채찍으로 비유하면은 채찍 가까이에 있는 끈은 이렇게 움직이면 완벽하게 내 손에 이동하는 만큼 따라오게 되겠습니다. 근데 뒤로 갈수록 내 손의 영향을 점점 조금씩 덜 받겠죠. 그래서 아주 긴 채찍이라면은 채찍 제일 끝에 있는 줄은 안 움직일 수 있을 정도로 그럴 겁니다. 그래서 이 채권의 만기가 아주 길수록 중앙은행이 영향을 이제 파급하긴 하지만은 그 영향의 정도는 조금씩 이제 줄어드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어쨌든 중앙은행은 그런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단기금리, 기준금리를 올렸다 내렸다 하는 것이고 경제가 이제 굉장히 안 좋은데 금리를 더 이상 내릴 수가 없는 상태다. 단기금리가 0%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민간이 이제 돈을 빌려주고 빌리고 하는 이 금리에 영향을 미치고 싶다. 내리고 싶다. 라고 한다면은 이 채찍은 이제 0%에 딱 고정돼 버려서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가 돼 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 채찍 끝에 있는 줄을 직접 손으로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기 10년짜리 금리
30년짜리 금리, 5년짜리 금리도 중앙은행이 직접 움직이도록 해서 밑으로 끌어내리는 거죠. 5년 만기, 10년 만기, 30년 만기 국채를 사들이면 그 수익률이 떨어지겠죠. 채권의 가격이 올라가고. 그게 이제 양적 완화라고 하는 겁니다. 즉 양적 완화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중앙은행이 조절할 수 있는 초단기 금리가 0%까지 떨어져서 더 이상 금리를 못 내리는 그런 상황에서 시장이 중장기 금리를 낮추고자 할 때는 직접 개입을 해서 그 금리를 끌어내리는 겁니다. 그게 양적 완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기 금리가 예. 장기 금리보다 항상 이제 비교적 낮다. 이게 역전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우리가 친구한테 돈을 빌려줄 때 내일 줄게라고 한다면은 쉽게 빌려줄 수 있겠죠. 근데 1년 뒤에 줄게라고 하면은 꺼려질 수도 있겠고 10년 뒤에 줄게라고 하면은 안 빌려줄 가능성이 높겠죠. 채권도 마찬가지로 1년짜리 내가 채권을 샀는데 금리가 많이 올라 버렸어요. 그러면 그냥 뭐 1년이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그냥 기분은 좀 나쁘지만은 뭐 이자를 더 받을 수 있었는데 조금만 참았다 샀으면은 어차피 그렇게 됐으니까 뭐 감수하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10년짜리 샀으면은 굉장히 큰 손해를 볼 수도 있겠죠.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채권을 산다는 거는 그게 국채면은 국가가 되는 거고 회사채면 어떤 회사가 되는 건데 국가나 회사에 돈을 빌려주는 것인데 10년, 20년짜리 만기면은 그 사이에 금리가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죠. 만약에 금리가 많이 올라 버리면은 골치 아픈 거니까 특히 굉장히 오랫동안 빌려주면은 그 사이에 이제 무슨 일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지는 거고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이자를 더 달라고 할 겁니다. 빌리는 입장에서는 내가 1년이 아니라 10년, 20년, 30년간 한 번 빌리면 중간에 갚아라는 소리 안 듣고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내가 그 돈을 쓸 수 있으니까 이자를 조금 더 주더라도 길게 빌리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죠. 뭐 그런 것처럼 장기 채권 금리가 단기 채권 금리보다 높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상식적인. 장기 채권이 이제 그러면 어떤 경우에 일반적으로 가장 위험하냐? 인플레이션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2%짜리 예금을 들었는데 1년 만기로 1,000만 원을 넣어서 1년 뒤에 1,000만 원 플러스 2%. 그래서 20만 원을 이제 이자를 벌었어요. 근데 1년 사이에 물가가 10% 올라 버렸어요. 그러면 이 1,000만 원 주고 살 수 있었던 게 1년 뒤에는 1,100만 원 줘야지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이자 20만 원 벌었는 게 이게 손해본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돈을 빌려주는 입장에서 제일 걱정되는 거는 인플레이션일 겁니다. 물가가 막 올라버리면 빌려준 이 원금, 자본의 구매력, 가치가 훼손되니까 만약에 물가가 많이 오를 것 같다면 금리를 많이 달라고 할 거고 2%로는 턱도 없다 할 거죠. 뭐 10몇 % 달라고 해야 될 겁니다. 물가가 10% 오를 것 같다면. 물가가 5% 오를 것 같다라고 한다면은 5% 이상 달라고 하겠죠, 아무래도. 1년짜리 같으면은 이제 물가가 10% 올라 버리더라도 2%의 이자만 받고 이제 빌려준 돈이 짧은 손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10년, 30년 빌려줬는데 받는 이자율보다 물가 상승률이 훨씬 높다면 이거는 거의 망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돈을 거의 뭐 날리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길게 빌려주는 채권일수록 인플레이션 전망이 바뀌는 데 따라서 굉장히 민감하게 움직입니다. 인플레이션이 막 높아지는 분위기다 하면은 장단기 금리 차가 이제 늘어나고 인플레이션이 오히려 막 떨어질 것 같다라면 장단기 금리 차가 줄어들고 경제 전망이 이제 막 밝아진다 라고 한다면은 중앙은행이 이제 금리를 막 올리겠네 라고 생각이 되겠죠. 경제 전망이 나빠진다라고 하면은 지금 금리가 뭐 5%이긴 한데 중앙은행이 지금 5% 금리를 계속 고수하지는 못할 거야. 내려야 될 거야. 라고 이제 생각할 수도 있을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장단기 금리는 기본적으로 이제 장기 금리가 높은 게 우리가 정상이라고 생각하지만은 경기 전망이 달라짐에 따라서 이건 바뀔 수 있는 겁니다. 보통 이제 채권의 금리라는 건 10년 만기 채권이다라고 하면은 10년 동안 예상되는 중앙은행 금리 평균 뭐 우리나라 중앙은행은 10년 동안 이렇게 평균으로 하면은 1.5% 정도 기준금리를 정할 것 같다 이렇게 예상을 한다면은 10년 만기 채권 금리는 1.5%보다 약간 더 높은 게 정상이겠죠. 왜냐하면은 10년 동안 빌려주는데 1.5% 정도 평균 금리가 될 거다 하지만은 10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덤으로 그 금리를 좀 더 받아야 되겠다. 그걸 이제 프리미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럼 뭐 1.7%가 될 수도 있고 프리미엄을 이제 텀 프리미엄이라고 부릅니다. PERM. 그래서 어떤 기간 동안 이 텀이 길면 길수록 텀 프리미엄이 이제 길어질 거고 길게 빌려줄수록 빌려주는 사람이 위험에 빠질 수 있으니까 덤으로 이자율을 더 받고자 하는 겁니다.
그런데 빌리는 사람은 별로 없는데 돈을 빌려주겠다는 사람, 보관하려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많다면은 텀 프리미엄이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일종의 그것도 이제 보관료겠죠. 전체 수익률은 플러스라고 하더라도 텀 프리미엄 자체는 이제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국채 10년물 수익률이 지금 0.9% 정도. 시장이 예상하는 미국의 10년 동안 연준의 정책금리 평균치는 그보다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년 만기 수익률이 0.9%라는 것은 텀 프리미엄이 마이너스라는 겁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양적 완화가 또 그 이유 중에 하나겠죠. 그 10년 만기 장기 채권 이런 것들이 중앙은행이 이런 장기 채권을 워낙 많이 사가버려서 이게 이제 희소해지니까 채권의 가격이 굉장히 좀 부풀려져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뭐 그것에 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고 어쨌든 간에 장기 채권 금리는 단기 채권 금리보다 기본적으로 높아야 정상이다. 그런데 경기가 갑자기 막 싸늘하게 식고 있어. 그러면 장기 채권 금리가 이렇게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중앙은행이 앞으로 한 10년 동안 그 유지할 평균적으로 예상되는 금리가 이보다 낮을 것 같아요. 인플레이션도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낮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지금 경기가 막 싸늘하게 식고 있으니까 위험한 주식에서 돈을 빼서 이제 채권에 좀 보관을 해야 될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장기 채권 금리가 떨어집니다. 또 금리가 앞으로 낮아질 것이다 예상된다면은 장기 채권을 살수록 유리하겠죠. 만기가 긴 채권일수록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리가 떨어지면은 돈을 많이 벌 수 있습니다. 금리가 올라갈 때는 손실을 굉장히 많이 볼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장기 채권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은 장기 채권 금리는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런데 단기 채권 금리는 아까 설명해 드렸듯이 중앙은행의 정책 금리에 굉장히 밀접하게 연동돼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중앙은행이 금리를 내리지 않은 상태에서는 단기 채권 금리는 잘 안 떨어집니다. 하방 경직성이 있고 장기 채권 금리는 이렇게 막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장단기 금리 차가 줄어들겠죠. 심지어는 이제 역전이 됩니다. 그 말은 뭔가 하면은 채권 시장에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경제 펀더멘탈 전망에 비해서 단기 채권 금리가 너무 높다는 거죠.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이 너무 긴축적이다 하는 신호입니다. 그렇다면은 경기 침체가 더 빨리 올 수도 있겠죠. 즉 장단기 금리 차가 축소되고 역전이 된다는 것은 경제가 이제 곧 침체에 빠져들 가능성이 높다라고 채권 시장 투자자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강력한 신호가 됩니다. 장단기 금리차가 이제 막 축소되면은 이제 사람들이 이거는 경기 침체의 가장 정확한 신호였어 과거에도 라는 걸 이제 알고 있고 그럼 진짜 경기가 침체되겠구나라고 해서 기업들도 이제 투자를 줄이고 소비자들은 이제 뭐 차라든가 큰 가전제품이나 이런 이제 소비를 줄이고 외식도 줄이고 이런 이제 조심을 하겠죠. 경기가 침체되면 내가 회사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저축을 좀 늘리고 이렇게 되면 경기가 침체에 빠질 확률이 더 높아지겠죠. 그래서 기대가 기대를 낳으면서 실물 경제가 금융시장의 어떤 흐름에 영향을 받기도 하는데 결국은 이 경우에 중앙은행이 이제 금리를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채찍을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단기 채권 금리가 아주 하방 경직성이 있던 게 중앙은행의 금리 인하를 따라서 뚝 떨어집니다. 장기 채권 금리가 이제 단기 채권 금리보다 낮게 내려갔다가 단기 채권 금리가 금리 인하를 따라서 내려가면은 장단기 금리 차가 이제 다시 정상화되겠죠. 그래서 이런 걸 뭐 수익률 곡선이 가팔라진다. 만기가 길수록 금리가 이제 상대적으로 더 높은 거니까 장단기 금리 차가 다시 이제 벌어지는 모습이 되고 장기 금리가 표현하는 경제 펀더멘탈에 비해서 적정하게 또는 그보다 더 완화적으로 정책 금리가 낮아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경기가 시차를 두고 조금씩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반대로 장단기 금리차가 확대가 되면 경기가 좋아질 수 있는 신호다 이렇게 해석도 가능한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리를 충분히 내렸더니만 사람들이 경제 전망에 대해서 자신감을 갖게 되고 소비도 늘어나고 빚내서 뭘 투자하려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경제가 활성화되고 하면은 장기 금리가 조금씩 이제 올라가겠죠. 그럼 장단기 금리 차가 더 이제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경제가 이제 활성화되면은 장단기 금리 차는 이제 더욱더 이제 벌어지는데 금리 인상이 머지않았다라고 하는 신호가 될 수 있겠죠. 왜냐하면은 장기 금리는 민간 금융시장에 내지는 경제 활동에 참가하는 사람들의 경제 전망 개선되는 걸 반영해서 장기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데 단기 금리는 낮게 유지되어 있다는 것은 경제 전망이 나아지는 것에 비해서 금리가 너무 낮다는 거예요. 자칫하면 과열이 될 수도 있고 중앙은행은 나중에 또 금리를 내려야 될 때를 대비해서 어느 정도 이제 올려놔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경제 전망이 개선되면서 장단기 금리 차가 다시 벌어지면은 중앙은행이 금리를 이제 올려도 되겠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신호가 되겠죠. 코로나와 코로나 백신 같은 것도 그런 장단기 금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가 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11월 초에 코로나 화이자 백신이 90% 이상 효능이 있더라라는 이제 발표와 함께 탐산 결과가 공개가 됐는데, 그 이후로 또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 불확실성이 많이 줄어들고 미국 국채 수익률이 그 이후로 꾸준히 크지는 않지만은 약간 오르고 빠질 땐 덜 빠지고 오를 땐 좀 더 오르고, 그래서 한때 1%에 가까운 10년 만기 수익률 같은 경우는 1% 가까이 이제 근접하기도 하고, 전반적으로 추세를 보면 아주 완만하게나마 우상향하는 그런 추세를 보이는 거 보면은 코로나 백신이 확실히 채권 시장에 참가하고 있는 사람들 눈에는 경제 펀더멘털에 대한 위험성을 줄여줬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겠죠.